교재 233페이지 물권 변동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리의 변동 하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뭐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 권리의 변동의 원인이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법률행위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라고 그랬고요. 뭐 그 이외에 권리 발생의 사유로서 우리 민법은 또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뭐 이런 것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물권의 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그 소멸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의 어떤 요건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텐데, 자, 물권 변동의 의미라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했고, 이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루는 게 부동산 물권 그리고 동산 물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민법의 조문은 186조입니다. 186조에서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그 원인이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18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6조, 187조는 물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고 당연히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러한 조문입니다. 나중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기로 하고요. 여기 이외에 186조, 187조 이외에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행위에서 권리의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186조, 187조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동산물권 변동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하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산물권 변동에서는 좀 특별한 것으로 그 둘째 단락에 동산물권 변동의 경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에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 249조는 선의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의취득의 대상을 우리는 동산으로 한정해서 우리 민법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한 것들을 두고 공신력을 동산물권 변동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또 우리 소유권 부분에서는 동산물권 변동에 관해서 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배타적인 권리의 변동은 점유 또는 등기 내지는 등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그 권리의 변동 상태를 기입해두고 타인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공시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186조에서는 조문을 한번 보면 부동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또 우리 민법 186조, 또 190조 이하 그런 데서 동산물권 변동에 대해서 조금 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 188조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그래서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인도, 점유의 이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공시의 원칙이 필요한가? 물권 법정주의도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권이라는 권리는 배타성을 가진 권리다. 그 배타성을 가진 권리가 타인에게도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타인도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어떤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어떤 법적 안정성을 기하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시의 원칙이 필요하다 되어 있고요. 우리 민법상의 물권 공시 제도로서는 점유, 그리고 동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공시 방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등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은 점유인데, 그래서 동산 양도를 위해서는 점유의 이전, 즉 인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인도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동산을 현실적으로 인도하는 것, 현실 인도, 그게 가장 본래적인 인도의 모습이겠지만, 이 방법 이외에도 우리 188조 2항에서 규정하고 또 189조, 1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는 게 있습니다. 188조 2항에서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현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그 임차 목적물을 매수한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누가? 임차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대로 임차인의 소유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인도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간이 인도다. 18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타주 점유 상태의 점유자를 자주 점유로 바꾸는 걸 합니다. 간이 인도의 경우에 통상, 그죠? 그래서 예컨대 임차인,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 그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면 매수인으로서 임차인은 자기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거, 그거를 소유자로서 점유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189조에서는 이 점유 개정이라는 게 간이 인도하고 조금 개념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점유 개정이라는 건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점유를 말한다. 점유 개정이라는 것은 현재 소유자가 매도인이 되어서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지만 여전히 매도인이 점유하는 것. 그렇다면 소유자로서 매도인이 점유하는 건 자주 점유겠지만 매도 이후에 여전히 또 점유하는 것은 소유자로서의 점유가 아니겠죠. 이런 걸 타주 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점유의 어떤 그러한 성질이 타주 점유로 바뀌는 게 이러한 것들이 점유 개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190조에서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그래서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는데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예컨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차가 종료하면 갑은 을에 대해서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권리가 경합된다 그랬죠. 두 가지, 계약상의 반환 청구권,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했으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임대차가 종료하니까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임차인에게, 목적물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임대차 계약상의 이런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누구에게? 병에게 이러한 권리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이제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도 방법이 있다. 아까 점유 개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을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매도인이고 여기가 매수인입니다. 근데 X주택인데 갑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갑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매매를 이유로 해서
매매를 이유로 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갑이 X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매매 계약 이외에 임대차 계약이 있겠죠. 그죠?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면서 또 갑과 을 사이에서는 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을이 임대인으로서 그리고 갑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원래 갑이 소유자로서 자주점유하다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차인으로서 타주점유로 점유의 태양이 바뀌게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인도 방법을 어떤 방법이라고 한다? 점유 개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점유를 그죠?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는 계속해서 갑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매도해서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인도해 준 이후에 현실 인도해 주고 다시 임차인으로서 인도받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갑이 계속 점유하지만 그 점유의 태양이 다르다. 이런 게 점유 개정이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의 방법으로 해서 점유 그 동산 물권을 양도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게 꼭 저런 어떤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주택과 같은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동산에 관해서도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뭐 330조는 질권 설정과 관련해서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기타 공시 방법으로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등기 그리고 명인 방법,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명인 방법,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명인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공신의 원칙인데요. 공신의 원칙은 뭡니까? 거기에 보면 물권 변동에서 공신의 원칙이란 물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공시의 내용을 신뢰하여 거래를 한 사람에 대하여 비록 공시된 내용이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원래대로라면 자신이 신뢰한 대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마치 공시된 내용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서 그 신뢰대로의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죠. 갑이 을 이렇게 이제 병이 있으면 원래는 갑 소유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 여기가 갑 소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을이 실제로는 매매 같은 게 없이, 그죠? 매매 없이도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마치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서류를 위조해서. 그리고 병에게 매매했는데 병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을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이 등기된 대로의 공시 내용을 믿고서 을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을이 잘못된 공시 내용, 을이 소유자라는 것, 이러한 내용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면 병이 자기가 이 신뢰한 내용대로 그래서 병이 이 엑스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건 뭐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공신의 원칙. 그러니까 신뢰한 대로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것. 그러나 우리 민법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그 신뢰를 부여하고 그 신뢰한 대로의 효과를 우리 민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진정한 권리자 갑은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엑스토지에 관한 예컨대 이 목적물이 엑스토지라면 이 엑스토지에 관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죠?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 병을 보호해 줄 만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민법 규정이. 그게 예컨대 107조, 그죠? 108조, 109조, 110조, 뭐 548조
이러한 조문들이 어떤 선의의 제3자 또는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로서 해당되면 이러한 요건에 107조 2항, 108조 2항, 그리고 110조 3항에 이러한 여기에 해당하는 선의의 제3자 또는 계약 해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면 병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X토지가 아니라 예컨대 A라는 동산이다. 동산인데 갑이 소유자였는데 A 동산의 소유자가 갑인데 을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무상으로 빌려줬다는 얘기는 을이 현재 사용 중이다. 무상으로 사용 대차에 의해서. 그런데 을이 마치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병에게 저 A 동산을 매각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인도해 주었다. 그래서 현재 병이 A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병은 그래서 매수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모르는 데 있어서 전혀 과실도 없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249조에 따라서 동산물권 변동에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병이 을이 소유자라고 믿은 데 대한 그 법적 효과를 인정해 준다. 그래서 동산물권 변동에서 병은 선의취득을 인정받기 때문에 A 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설명을 지금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에 민법상 공신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산물권 변동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49조의 조문이 인용이 되어 있고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이러한 어떤 거래 안전을 위한 보호제도로서 여기에 병을 예컨대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병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별도의 법률의 규정을 두어서 거기에 그 규정하고 있는 그 요건에 해당하면 그 제3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예컨대 107조에서 110조 그리고 폐연대리 제도도 일종의 어떤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471조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이런 것들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공신의 원칙 관련 사례인데요. 사례를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은 자신 명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을은 X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갑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을은 의심 없이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불하였고 갑은 을에게 X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사실은 X부동산은 A의 소유에 속한 것이었으나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아까 여기서 이미 말씀드린 당사자 갑을병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맞습니다. 거기 해설을 보시면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는 지금 현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지금 현재 그러나 무효의 그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사례에서 여기서 이 칠판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을 명의의 등기 무효고 병 명의의 등기 무효죠. 그죠? 을과 병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원고가 되어서 피고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명을 다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저거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동소송을 하라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청구하고 또 순차로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청구해도 됩니다. 반드시 을과 병을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을과 병의 등기가 다 말소가 되어야 갑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상공동소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을과 병을 상대로 각각 말소 청구를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 현재의 소유 명의를 가지고 있는 병만을 상대로 해서 갑이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거는 등기 원인이 뭐라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채권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부상 진정한 그 소유자로 되어 있던 자 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가졌던 자 이런 자가 현재의 무효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해서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병으로부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와 을과 병을 각각 상대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와 최종 등기 명의인 그러나 그 무효의 등기 명의인인 병을 상대로 해서 갑이 직접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는 이 권리는 그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동일한 것이다. 이런 거죠. 자, 몇 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밑에 사례 2번에서는 동산에 관해서 갑은 을이 소지하고 있는 X 도자기를 1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갑은 을이 소유자라고 알았으나 사실 A가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어 친구인 을에게 X 도자기의 보관을 맡겨놓은 것이었다. 이 경우 갑은 X 도자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249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례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갑은 을이 소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을이 현재 보관 중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갑이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서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양도를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을에게는 보시다시피 A에게 소유권이 있었고 을에게는 소유권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처분권이 없는 거죠. 처분할 수 없죠. 처분권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 A 소유의 도자기를 갑이 을에게 갑인가요, 을인가요? 네, 정확히 볼까요? 갑은 을이 소지하고 있는. 그래서 A가 에게 맡겨두었는데, 예컨대 임치를 해두었는데, 보관을 맡겼는데, 수치인 을이 자기 자신이 직접 보관을 잘해서 나중에 A에게 돌려줘야 될 걸,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해서 갑에게 매매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 자체는 뭐다? 유효하다. 그죠? 자기 물건이 아니더라도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뭐가 없기 때문에 을에게는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소유자 A로부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갑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권리를 인도해 주었다. 물건을. 그랬을 때 갑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에 기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죠. 그러나 우리 민법은 249조에 따라서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갑이 무엇이면 선의 무과실이면, 즉 을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었고 그것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면 갑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249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249조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을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치유해주는 규정이다. 그래서 선의취득이 동산의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 아까 여기에서 부동산의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 갑 소유의 엑스토지에 관해서 서류를 위조한 을이 병에게 매도했을 경우에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죠?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었고 사후적으로도 어떤 갑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뭐 이랬다면 을과 병 사이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물권 행위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보면서 보면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한다. 네,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와 구별된다 라고 그랬고요. 이러한 물권행위를 다른 말로 해서 물권적 합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계약으로서의 물권행위, 물권적 합의 이외에도 단독행위로서의 물권행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관해서 잠깐 그 입법주의가 나오는데요. 237페이지에 잠깐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걸 좀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민법은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물권 변동 및 공시 방법과 관련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법률 행위만 있어서는 권리의 변동이 없고 뭐가 있어야 공시 방법이 있어야 그 공시 방법을 갖춰야만이 권리의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 방법으로서의 등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다음에 동산의 경우에는 공시 방법으로서 점유의 이전, 즉 인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960년 1월 1일 이전에 구민법 시대에서는, 즉 일본 민법, 현행 일본 민법의 경우에는 뭐다? 그들은 물권 변동을 위해서 뭐를 요구하지 않았다? 등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효과가 생겼다. 그러면 일본에는 등기 제도가 없느냐? 등기 제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 등기는 어떤 등기냐? 일종의 대항 요건이다. 그러니까 당사자, 예컨대 매매 계약의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권리의 변동은 무엇으로 인해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제3자, 예컨대 병이 나타났을 경우에 병에게 을이, 매수인이 자기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컨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를 했으면 을은 그 합의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병에게 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 명의로 넘겨줘 버렸다. 그랬을 때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던 을이 등기 명의자 병에게 자기 소유 목적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제3자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자기 명의로 된 등기가 있어야 소유자로서 대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소유자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을은 병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자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어떤 그 법률 행위에 의해서, 당사자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제3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권리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사주의라 그러고 대항요건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의 경우에도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의해서 인도라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점유의 이전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의사주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뭐만 있으면, 합의만 있으면 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민법뿐만 아니라 프랑스 민법도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고 대항요건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프랑스는 조금 다르게 동산물권에서 조금 달라요. 동산물권 변동에서. 왜냐하면 일본 민법은 인도, 점유의 이전 이것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조금 다르게 인도를 대항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이제 어떤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갑과 을의 A라는 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의 그 합의만으로 을이 A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나중에 갑이 병에게 또 매매하고 동산 이전을 해줬습니다. 인도를 해줬다 이거죠. 아직 인도를 받지 못한 을은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자기가 A 동산에 관한 소유자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인도가 대항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 관계에서 병이 오히려 A 동산에 관한 소유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을과 병 사이. 그런데 프랑스 민법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갑이에게 A 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인도가 대항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을이 다 소유자입니다. 을이 소유자인데 나중에 그러면 애가 뭐예요? 무권리자잖아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는데 병에게 동산에 관해서 매매하고 또 이제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을과 병 사이에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자냐 이겁니다. 을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소유자인데 프랑스에서도 병이 뭐에 의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동산 물권 변동에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갑이 A에게 매매에 관한 합의를 해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해서 무권리자이면서 제3자 병에게 매매하고 인도를 해준 거는 그죠? 정상적인 매매에 의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매매와 인도에 의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대항 요건을 갖추어서 그러나 병이 뭐가 정상적인 매매와 인도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예컨대 우리 민법 249조처럼 그런 어떤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대항 요건주의라고 하지만 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일본과 프랑스가 조금 다르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경우에 예컨대 이제 우리 법에 좀 적용을 해봤을 때 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어떤 그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컨대 이런 진정한 그 법률관 행위인 매매에 의해서 설령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는 선의 취득이라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도 권리를 취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대항 요건주의라는 게 이런 거다. 그 권리의 변동을 위해서 공시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제3자에게 자기가 권리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그 작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권행위와 공시 방법의 관계에서 나온 부분 학설상의 논란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에요. 이제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소위 매매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매매에 자꾸 처분행위 그러는데 그거는 이렇게 잘 상상이 좀 안 갑니다, 사실은. 그죠? 언제 그것도 법률행위라고 하니까 물권행위라는 것 그걸 처분행위라 그러고 그것도 일종의 법률행위라 그래서 계약과 같은 그런 합의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매매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그래서 계약서도 쓰고 그렇지만 처분행위 이런 어떤 물권행위에 대해서 뭔가 이름이 붙여진 계약 이런 걸 우리가 실제로 보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 교수님들도 그런 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 자신도 본 적이 별로 없고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물권행위, 물권계약 이런 용어들을 계속 쓰고 있고 또 준물권계약, 준물권행위 또는 뭐 처분행위 이런 이름으로 그래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권행위라는 게 그 개념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재에 있는 정도로 그냥 그러한 어떤 논란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물권행위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뭔가 잡히지도 않는 것인데 어떤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채권행위라는 게 있고 그 채권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물권행위라는 그 처분행위가 있어야 그리고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어떤 권리를 물권이 변동된다.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과연
우리가 물권행위라는 게 존재하느냐? 그러면 물권행위가 존재하면 개념적으로 무엇인가? 그래서 물권행위를 개념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물권법 교과서에 다 물권행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권행위 자체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 자체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인정하는 그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권행위 개념 자체를 뭐 부정하는 그러한 개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는 분명히 교과서에서 이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렇게 물권행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채권행위고 이 채권행위가 있기 때문에 채권행위에 기해서 채권과 채무가 발생한다. 즉 요거를 다른 말해서 의무부담행위다. 채권행위라는 매매에 기해서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대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갑이 가지고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진다. 이게 채권행위라고 그랬고 그래서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 물권행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공시방법이라는 등기를 갖춰야 된다. 아까 그냥 우리가 넘어가 버린 이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일단 이러한 방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첫 번째는 그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하잖아요.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서 작성하고 첫날 계약금 줍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중도금 주고 세 번째 잔금을 줍니다. 이 잔금을 줄 때 매도인은 뭘 줘요? 그에 대한 상환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면 이제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건데 등기에 필요한 서류, 뭐 인감증명서도 주고 또 기타 어떤 다른 등기 필증 이런 것도 이제 교부해주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서류를 교환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때 매수인 을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물론 우리 부동산 등기법 23조에서는 공동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그죠? 매수인과 매도인이 뭐 해서 법무사에게 위임해 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쌍방대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매매라는 건 봤지만 어디에도 이게 물권 행위야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본 바가 없다 이겁니다. 바가 없다. 그래서 과연 어디 지점에서 물권 행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또 그걸 개념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관한 논란은 있는데 분명히 우리 학설들은 물권 행위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학설들이 아주 매우 많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물권 행위는 별도로 채권 행위와 구별되는 그래서 처분 행위로서 의무 부담 행위와 구별되는 처분 행위로서 인정은 되지만 채권 행위하고 물권 행위하고 이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느냐 아니면 같이 동시에 있느냐. 그러니까 채권 행위가 있을 때 동시에 물권 행위가 있고 그래서 굳이 구별이 안 되고 그러느냐 아니면 채권 행위와는 별개로 물권 행위라는 게 있느냐 라는 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들이 설명하고 있는 물권 행위의 독자성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요 문제입니다. 물권 행위라는 게 채권 행위하고 별개로 있느냐 아니면 항상 채권 행위하고 합해져서 동시에 있느냐. 동시에 있다라고 그러면 물권 행위는 독자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채권 행위하고는 별개로 다른 시점에서 물권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뭐다?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권 행위의 독자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 물권행위가 언제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언제라고 얘기하기 참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설들은 대체로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요때를 얘기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때, 그때를 대체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물권행위가 언제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언제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한 때, 신청한 때에 물권행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면 더 이상 의무가 없잖아요. 그죠? 더 이상 매도인에게 잔금도 다 지급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제 줄 서류 다 주었고, 다만 등기만 맞춰지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점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시점, 이러한 시점이 물권행위가 있은 시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어떤 확실하게 어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된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견해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류를 교부한 때 아니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한 때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 물권행위의 무인성, 유인성 문제인데요. 물권행위의 무인성, 그러면 물권행위가 독자성도 있고, 그렇다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비교해서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이거를 아주 도식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어디냐면 239페이지의 그 맨 밑에 양괄호 5번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뭐냐면 A는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은 A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었다. 자, 매매 계약이라는 채권 행위를 했는데 의사 무능력 상태였습니다. A가. 그런데 A는 의사 능력을 회복한 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B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첫 번째, A는 B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은 의사 능력이 없을 때 체결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사 능력을 회복한 이후에, 그러나 의사 능력을 갖춘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매매 계약이라는 이 채권 계약은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의사 능력을 회복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면 이때 이걸 물권 행위라고 한다면, 그죠? 이것도 물권 행위도 법률 행위고, 저 법률 행위는 의사 능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채권 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이 채권 행위가 무효이면 이 채권 행위의 무효의 원인이 무엇에 영향을 주어서, 유효한 물권 행위에 영향을 주어서 물권 행위도 뭐다? 무효다. 이렇게 인정하는 입장이 물권 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채권 행위는 채권 행위고, 그러나 물권 행위 할 때는 의사 능력을 완전히 회복해서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A 소유자가 B에게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러면 이거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게 무효이긴 하지만 B는, 그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매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원인 행위, 이 채권 행위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원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넘겨주었어요. 그 합의를 하고, 물권적 합의를 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지만, 이 물권적 합의에 대한 원인되는 행위가 채권 계약으로서 매매가 있었는데 매매가 의사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 그렇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상태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물권적 합의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요 법률 관계는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효인 채권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물권행위는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만약에 저게 유인성이 있다. 그러니까 채권행위의 무효는 곧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채권행위 무효이면 바로 뭣도 무효, 물권행위도 무효이다. 그러면 B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예요? A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B가 인도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지만 A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A는 소유자로서 B에게 반환과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A가 B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로서 B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유인성이 인정된다면. 근데 유인성이 인정이 안 된다면 이 물권행위라는 이 법률행위가 유효하고 그럼으로써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B는 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긴 했다 이겁니다. 소유권을.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B다. 무인성에 따른 채권행위의 효력이 채권행위가 무효가 됐더라도 물권행위가 유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채권행위가 물권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B는 소유권을 취득했고 다만 뭐가 없기 때문에 이 물권행위를 하려면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원인행위가 뭐가 돼버렸다. 무효가 돼버렸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면 B는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그 취득한 소유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소유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기 때문에 741조 이하에 따라서 그렇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그 이득을 누구에게 원소유자 A에게 반환할 것을 부담하는 의무를 진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해서 A가 B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는 게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경우에 그러한 효과이다 이겁니다. 효과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A, B 사이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하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든 A가 B로부터 돌려받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C에게 팔아버렸다. B가 제3자 C에게 팔아버렸는데 이 매매가 무효더라 이건. 자, 물권행위 유인성이 인정된다면 채권행위의 무효가 물권행위의 무효로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B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A가 소유자이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C에게 B가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할지라도 B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서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C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A는 C에 대해서도 소유자로서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즉 채권행위의 무효가 물권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채권행위가 무효이긴 하지만 물권행위 유효해서 B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래서 B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에는 A는 B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B의 소유권을 말소시키고 자기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지만 B가 C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시점에서는 이 매매가 정상적으로 유효하다면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정상적으로 해주었다면 소유자로서의 B가 C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C는 뭐다? A와의 관계에서 C가 소유자다 이거. 그래서 C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다만 B는 뭔가 이득을 얻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런데 소유권은 반환할 수가 없고 A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도 A에게 소유권은 반환할 수가 없도 이때 B는 뭐를 반환해야 된다? 여기서 얻은 가액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무인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서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일단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시 조금 위로 올라가면 그 239페이지에 판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결론만 좀 보시죠. 그게 한 판례 대법원 판결 그 요지 부분에 한 5째 줄, 6째 줄.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뭐라는 얘기에 유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B는 채권행위의 무효로서 물권행위의 그 무효,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B가 C에게 매매해서 C도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A는 B와 C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계약 해지에 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간에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도로 그 209번 판결에 대해서는 뭐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들은 사례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을 경우고, 240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채권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도 동일합니다. 채권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채권계약이 취소되면 저 매매가 취소되면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 사유는 뭐 사기 강박, 착오 이런 게 취소 사유죠. 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 이렇게 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래서 당사자가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무효의 어떤 채권행위가 뭐예요? 물권행위에도 영향을 주어서 동일한 결과가 생긴다. 다만 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예컨대 일부를 이행한다든지 전부를 이행한다든지 추인할 수 있는 자가, 그죠?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전부 이행한다든지 일부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되는 거죠? 법정 추인의 사유가 돼서 그 법정 추인에 의해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법정 추인 사유를 배제하고 우리가 보면 여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우리 판례가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봤던 우리 사례에서 C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이게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C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몇 개의 규정을 두었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107조 이하에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해서 제3자가 선의이면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C가 예컨대 A와 B 사이의 법률행위가 비진의 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였다. 아니면 또 어떤 경우 A와 B 사이의 법률행위가 착오에 의해서 취소되었거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되었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C는 그 해당되는 107조 이하의 그 조문에 해당되는 그 규정에 따라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유인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유인성이 인정되어서 채권행위 무효가 또는 채권행위의 취소가 뭘로 인해서 물권행위도 영향을 주어서 물권행위도 실효시켰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3자 C는 그 해당되는 제3자 보호 조항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 즉 소유권을 여전히 C가 취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3자 보호 조항이 없는 것들이 있죠. 제3자 보호 조항이 없는 게 아까 저기서 말하는 의사 무능력의 경우, 또 제3자 보호 조항이 없는 게 뭐예요? 제한 능력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경우도 제3자 보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C는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한 내용들만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 동일하기 때문에 240페이지에 채권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 물권행위 유인성 무인성 문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의하실 게 법정 추인의 문제와 그리고 또 선의의 제3자의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10번 판결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좀 보셨을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고요.
241페이지에 채권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계약 해제의 경우에 이미 우리가 좀 전에 그 판결 봤죠. 209번 판결, 239페이지 209번 판결이 하고 있는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24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채권행위가 당사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최근 그 책을 봤더니 이 사례가 빠져 있더군요. 근데 거기에 좀 수정할 게 242페이지의 그 사례에서 동그라미 4번에 만 19세인 A가 이거는 만 19세는 이제 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정하겠습니다. 한 17세로 바꿔서 사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법정 추인의 문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문제만 우리가 그 부분만 집중해서 검토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저기에서 봤던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바가 없지만 다만 뭐가 없다. 선의의 제3자 보호 조항이 제한 능력의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행위 유인성, 무인성 문제에 대한 그 어떤 그 논리적인 구조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별적인 쟁점들은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그 유인성, 무인성의 그 개념과 그 어떤 논리적인 구조 이것만 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에 관한 건데요. 그 박스 처리된 거는 그건 뭐 우리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같이 보기로 하고 뒤로 넘어가서 2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등기라는 게 이제 우리 부동산 물권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게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등기부라는 건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서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어떤 공시하는 그러한 내용을 주로 하는 게 우리가 등기부입니다.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고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각각 등기부를 두고 있다. 여기 등기부, 건물 등기부는 일반 건물,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이 그냥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그러한 등기부가 있고 그래서 일반 건물에 관한 등기부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건물 등기부가 있고 또 하나는 집합 건물이라 그래서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파트 또는 상가 건물의 경우에 각각의 그 각 호가 하나의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어서 하는 경우에 집합 건물 등기부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물적 편성주의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토지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하려면 그 토지의 번지수를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번지수로 조회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소유자를 중심으로는 인적 편성주의가 아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장부에는 이렇게 이제 임야대장, 뭐 토지대장, 건물, 건축물 대장 이런 그 장부를 말하는데요. 부동산의 물리적 상황, 물적 상황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기초가 되고 권리 변동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기초가 되는데 물적 상황에 대해서는 뭐가 기초가 된다? 장부가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정리해서 얘기하면 물적 상황에 대해서는 뭐를 기초로?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이나 위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예컨대 하나의 토지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금은 이게 한 필지의 토지라면 나중에 쪼개서 별개로 이 중앙을 해서 좌측과 우측을 나눠서 별개로 독립성을 갖춘 채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면 뭐부터 바꿔야 된다? 토지 대장부터 바꿔야 돼요. 토지 대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게 100번지였으면 예컨대 이쪽은 100-1번지, 이쪽은 100-2번지로 해서 뭐를 하고 분필을 하고 그죠? 필지를 나누고 그래서 그거를 토지 대장에 기재한 다음에 그거에 기초해서 등기부를 새로 만든다 이겁니다. 이런 것처럼 물적 상황은 그런 걸 기준으로 하고 대신에 무엇에 대한 그 권리에 관해서는 그 물건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장부에 잘못되어 있으면 공부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수정하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 정도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의 종류에 관해서 이제 뭐 사실의 등기,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를 잠깐 보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는 물적 상황에 대한 겁니다. 물적 상황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이걸 사실의 등기라 그러고 권리의 등기는 권리 변동 예컨대 누가 소유자인지 이런 것들은 갑구를 봐야 되고 누가 제한물권자, 저당권자고 임차권자이고 누가 지상권자인지 뭐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항들은 어디에 을구에 등기가 되어 있다. 보존등기, 권리 변동의 등기, 보존등기의 개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미등기의 부동산, 그러니까 새로 취득한 어떤 최초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등기를 할 경우에 보존등기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보존등기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존등기에 터잡아서 이전등기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권리 변동의 등기를 말합니다. 권리 변동의 등기. 245페이지로 보면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인데 기입 등기,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뭐 이런 게 기입 등기라 그러고요. 경정 등기하고 변경 등기는 비슷한 듯하면서 다릅니다. 경정 등기는 원시적으로 뭐가 빠져 있거나 잘못된 걸 수정할 때 하는 등기가 경정 등기입니다. 원시적으로 잘못된 걸 고칠 때. 변경 등기는 후발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걸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자가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하겠어요? 변경 등기를 하겠죠. 경정 등기는 원시적으로 빠진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걸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경정 등기다. 뭐 이런 정도고요. 말소 등기, 회복 등기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 여기서 주등기, 부기등기가 나오는데 번호란에 표시 번호란에 순위 번호란에 그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주등기라 그러고 그 주등기 번호에 부기해서 붙이는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그러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갑구에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냥 순위 번호 1, 2, 3, 4를 해서 쭉 붙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었다. 소유자는 갑이라는 사람이 그대로인데 여기 갑구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의 소유자의 어떤 주소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뭐 주소 안 바꿔도 되지만 이제 바꾸고 싶다. 정확하게 공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소를 수정해서 변경해야 돼. 후발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 등기를 할 때 여기다 순위번호 1-2를 이렇게 붙인다 이거. 그죠? 이런 것들이 부기 등기다. 그런데 갑으로부터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매매를 이유로 해서 을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 경우에는 순위번호를 2를 붙인다 이거.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맨 나중에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는 자가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을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을구에 보시면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저당권자입니다. A라는 사람이 저당권자고 1순위, 2순위 B라는 사람이 저당권자다. 근데 세 번째 여기에 이제 등기가 돼야 되는데 C라는 사람이 새로이 여기 소유자 을로부터 소유자 을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C가 여기에 저당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A로부터 A가 가지는 이 저당권을 이전받았다 이겁니다. A가 C로부터 저당권을 이전받았을 때 이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저당권의 이전 등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을구에서 이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예컨대 3번으로 해서 C 저당권 이렇게 등기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주등기고 이 주등기의 번호를 부기해서 이렇게 해서 C의 저당권을 A로부터 이전받았다 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래서 을구에서의 이전 등기하는 방법과 갑구에서의 이전 등기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기 등기에 의해서 C가
저당권을 이전받아서 A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했으면 이 부기 등기의 효력은 뭐에 의해서 좌우된다? A, 주 등기의 저당권의 효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부기 등기하지 않고 3번에서 C 저당권 이렇게 등기해버리면 후순위가 되는 거죠. 2번 등기보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의 방식을 취한다라는 것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맨 밑에 이제 부기 등기 예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등기를 했습니다. C가 A로부터 저당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저당권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실은 실제로 보니까 을이 A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A의 저당권이 무효였어요. A의 저당권이 무효고,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이 저당권을 담보할 피담보 채권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무효죠. 그럼 이전 등기 받은 C의 저당권도 주 등기의 효력에 따라서 이 부기 등기의 효력이 결정되니까 이것도 무효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소유자 을이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이 A의 저당권 또는 C의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어떤 등기를 말소하냐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A의 저당권이 무효였고 무효인데 C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가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 C가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소유자 을이 A에 대해서 돈을 빌린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그리고 이전 등기 당연히 주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부기 등기도 무효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떤 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야 이 저당권이 효력이 없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번 첫 번째, 말소해야 될 저당권은 뭐죠? C의 이전 등기에 따른 C의 저당권을 말소해야 돼요? 아니면 A의 저당권을 말소해야 돼요? A의 저당권, 요 저당권을 말소해야 이거는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죠? 부기 등기의 효력은 주 등기의 효력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 말소해야 됩니다. 말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말소 대상은 1번이다. 1번. 요걸 말소한다. 그러면 상대방, 저당권 이전 등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이겁니다. A의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의 상대방은 이미 C에게 이전되었다고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상대방은 누가 된다? C가 된다. C를 상대로 해서 C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고 C를 상대로 해서 1번 A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원칙적인 모습이다. 그래야 이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이게 말소되면 당연히 이것도 효력이 없게 되고, 그러면 C를 상대로 해서 요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는 전혀 할 수 없느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 A와 C 사이의 저당권 양도가 무효가 됐다든지, 그래서 A와 C 사이에 저당권 이전을 하기로 하는 그러한 원인 관계가 무효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C를 상대로 C의 저당권의 말소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등기를 말소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부기 등기의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말소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로 넘어오면 등기의 효력에 관한 분류인데, 거기에서 종국 등기는 물권 변동의 종국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하는데, 그 가등기는,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는 우리가 좀 구별을 해서 봐야 되는데, 담보법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법에서 말하는 가등기 담보, 이런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가등기라는 게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등기를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등기부에 미리 기재하여 그 후에 물권을 하려는 자에게 알려서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그 등기를 가등기라고 한다. 했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담보 가등기하고는 차이가 뭐냐? 이렇게 등기부만 봐서는 구별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구별의 방법은 그럼 별도로 있느냐? 별도로 있다라기보다는 그 거래의 실질을 보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요. 여기서 가등기라는 가의 의미에 관해서 임시나 보전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전이라 하면 순위를 보전하는 것이다. 가등기를 해둔 경우하고 해두지 아니한 경우. 오늘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로 풀어보신 게 바로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가등기를 마쳤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쳤는데 나중에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였는데 이후에 갑에게 가등기를 해주었지만 그 이후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본등기는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나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등기 순위에 따르면 그죠? 등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병의 등기가 먼저 되어 있지만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서 이 본등기의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갑의 소유권 이전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갑이 가등기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엇은 그 물권 변동의 효력 자체가 이때 시기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순위 자체로만 봤을 때는 본등기 한 때에 어떤 권리 변동이 있다고 본 게 아니라 가등기 한 때에 권리 변동이 있다. 그 순위만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병보다 먼저 본등기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루어졌지만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의 이 본등기가 순위에서 병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이 본등기에 대해서 양립할 수 없는 병의 등기는 어떻게 된다? 말소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병의 등기는 나중에 말소가 된다. 그런데 아직 가등기인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여기 가등기 의무자 을이 제3자 병에게 이렇게 소유권을 처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거나 그러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갑이 본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나중에 갑이 본등기를 한 이상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갑의 가등기 시기로 소급해서 순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직권 말소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가등기에 관한 추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